자, 아까 이온화 에너지는 뭐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양이온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근데 이온 중에는 뭐도 있냐면 아시다시피 음이온도 있잖아요. 그 음이온을 만드는 만드는 과정을 일렉트론 어퍼너티라고요. 우리말 번역은 전자 친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원자가 있을 때 X라고 하는 건 그냥 임의의 원자라고 합시다. 그 원자의 역시나 여기서도 기체상 에서 전자 하나가 추가가 돼서 걔가 이렇게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때, 그럼 얘가 음이온이 된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자 친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이온 만들기에서 발열 반응의 경우 그 크기를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아주 유명한 산소 원자 같은 경우 전자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산소 1-음이온이 될 때 그때 이 전자 친화에 대한 엔탈피는 얼마냐면 141 kJ/몰이에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녀석을 전자 친화도로 표현을 할 때는 플러스 14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전자 친화도는 놀랍게도 연력학 함수와 부호화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 연력학적으로는 그 마이너스로 표현하잖아요. 열량의 변화를. 그런데 전자 친화도는 그럴 때를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왜 이렇게 부호가 반대냐? 바로 이 전자 친화도는 그 연력학 확립 이전의 관습으로 정해진 거라서 저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쓰여진 관습은 바뀌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이게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그냥 전자 친화도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전자 친화에 대한 엔탈피 변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엔탈피라고 하면 원래 연력학 부호를 따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관습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8, 90년대까지는 이 표현이 더 많았는데 최근 책을 보면 이 표현이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헷갈리지 마시라고. 알겠죠? 마시라고. 아, 예, 깜짝아. 다시요. 뭐라고요? 예. 예, 뭐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렇게 생각해 되겠죠. 어디요? 응? 표기에 따라 달라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에서 그냥 전자 친화도라고 하면 이 표기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자 친화도에 대한 엔탈피 표현이라고 표기를 주면 이 표현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자 친화도라고 하면 이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전자 친화 반응은 때로는 흡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로 표현해서 양수이거나 그냥 크기로 표현해서 음수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랑 비교되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전 우주를 뒤져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항상 양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항상 흡열입니다. 근데 전자친화도는 발열일 때도 있고 흡열일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이 전자친화도에 대해서 3 몇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 이겁니다. 할로젠 17쪽 원소죠. 의 경우 요 EA가 보통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우 크다 이 말은 큰 발열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유는 할로젠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7개니까 전자 하나 받아들이면 뭐 옥텟 전자 배치 비슷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 1개 획득 후 크게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할로젠은 기본적으로 전자친화도가 매우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뭐 참고로 그래서 이 전자친화도에 맥시멈 값이 있습니다. 전 우주를 다 뒤졌을 때 전자친화도의 최대값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값이 얼마냐면 349 kJ per 몰인데 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누구 거? 염소 거. 염소의 경우 전 우주에서 전자친화도가 가장 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 요 전자친화도가 매우 작거나 음수. 그럼 전자친화도가 음수라는 거는 이건 흡열을 얘기하는 거죠.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발열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친화도가 때로는 음수고 흡열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겠습니다. 바로 18쪽 노블게스. 자, 18쪽 노블게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8쪽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가 다 완성돼 있죠. 거기에 전자를 추가로 하나 더 들어 집어넣게 되면 기존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 사이에 새롭게 들어온 전자 사이의 청력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2족 알칼리 토금속의 경우 전자친화도가 아주 작거나 아니면은 흡열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베릴륨 같은 건데 베릴륨 같은 경우 기체 상태에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전자 배치가 ES2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전자 하나 받아들여서 베릴륨 음이온이 된다고 치면 전자 배치가 ES2, EP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시다시피 s오비탈 전자는 침투 효과가 크죠. 그럼 침투 효과가 크다 보니까 얘는 EP에 대한
가림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베릴륨 마이너스가 될 때 여기에 있는 2p 새롭게 들어온 2p 전자 이 녀석이 핵과 인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니면 역으로 이 둘 사이에 청력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족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 친화도가 음수이거나 즉 흡열이거나 뭐 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발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 135페이지 오른쪽에 표 7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135페이지 표 7 오른쪽 단락에 보이세요? 거기에 그 몇몇 그 전형 원소들의 전자 친화도가 거기 쭉 몇 개 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이족 베릴륨, 맥니지움,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찾았죠? 얘네들 보시면은 그 베릴륨하고 맥니지움이 전자 친화도가 음수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같은 경우 전자 친화도가 약간 나타나긴 하는데 2, 5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작아져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 뭐요? 그림 29요? 네, 2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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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 표 7은 그러니까 이게 경향성만 보려고 내가 그 뭐냐면은 가지고 온 건데 표 7은 옥스토비 책에 있는 데이터예요. 표 7은 옥스토비에 있는 책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표 7은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림 29는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인터넷 자료를 내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숫자 있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림 29를 그래도 속에 그 뭐냐면 그 수록해 놓은 거는 그림 29에서 나타나는 경향성 있죠. 경향성. 이게 들락날락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경향성은 맞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구체적인 숫자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헌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표 7이 조금 더 맞다고 보는데 그 경향성 때문에 그림 29를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칼리 금속 등이 또 전자 친화도가 흡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하나. 자, 여기 줄게요. 에이. 요거가 자 보시다시피 흡열인 경우 1, 2, 3 자 바로 두 번째 전자 친화도가 항상 흡열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산소일 수 있는데 이 산소가 보시다시피 산소가 그 전자를 하나를 받아들여서 산소 1-가 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이 녀석의 첫 번째 전자 친화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이게 이제 발열이 맞아요. 발열이 맞는데 이 산소가 이 상태에서 전자 또 받아들여서 산소 2-가 되는 경우는 두 번째 전자 친화도가 이렇게 흡열이 됩니다. 자, 산소는 전김 송도가 커서 전자를 무조건 왁왁 받아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 2-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산소 마이너스와 전자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크게 나타난다? 청력. 이게 무조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E-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항상 저런 식으로 그 뭐냐면 흡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자친화도는 두 번째, 세 번째 전자친화도에서는 무조건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 5, 요 전자친화도의 경향성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과 비슷합니다. 근데 전자친화도의 경향성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외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강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랑 비슷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는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많아서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할로젠의 경우 전자친화도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크다거나 18족 원소 2족 알칼리 토금속이 전자친화도가 음수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묻는 게 더 많지 주기율표를 전체를 놓고 큰 경향성을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뭐가 많아서? 예외가 많아서. 그래서 저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에잇. 자, 퀴즈. 자, 자, 염소보다 플로라이드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지만 전자친화도는 염소가 더 크죠. 이 현상을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소가 있고 플로라이드가 있는데 전기 음성도는 염소가 한 3.1 정도고 플로라이드가 4.0이거든요. 근데 전자친화도는 염소가 어디 갔어? 349였고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가 얼마였냐면 328이에요. 그러면 뭔가 같은 듯 다른 듯 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전기 음성도의 뜻은 뭐였어요? 전기 음성도의 뜻은 끌어들이는 경향성이고요. 전자친화도는 전자 받아들인 다음에 얼마나 안정화되느냐에 대한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왜 저런 차이 같은 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전자친화도 다 실험인데요? 다 실험인데요? 자, 저기 뭘까요? 어디 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자, 답을 쓰자면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에요. 뭐냐면
플로라이드의 원자 반지름이 작아서 새로이 첨가된 전자와 기존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주 더 짧게 쓰려면 그냥 이 말만 쓰면 답입니다. 그냥 저런 문제가 나오면 염소에 비해서 플로라이드의 원자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쓰면 답입니다. 저게 답이에요. 그럼 저렇게 쓰면 돼요. 그냥. 자,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네? 뭐라고? 자, 우선 쓰세요. 우선 쓰세요. 우선 쓰세요. 우선 쓰세요. 썼습니까? 네. 썼죠. 근데 CL이 전체 치료도가 크다는 게 전자가 들어왔을 때 CL이 더 안정해진다. 그렇죠. 자, 다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거나 이런 문제의식은 됐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건 알겠죠? 그걸 설명할 때 그냥 다짜고짜 답 이렇게 쓰면 맞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쓰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굳이 설명을 만들어 붙이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 1. 전기 음성도는 어떤 순간 전자에 대한 욕구예요. 그런데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받아들인 후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정의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자, 저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윤이가 밥을 굶었어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스케줄에 쫓겨서 등등 뭐 그냥 아침에 밥맛이 없어서 살짝 걸렀더니 한 몇 끼 굶은 거야. 그러다 보니 아침, 점심 다 거르고 저녁도 아직 안 먹은 상태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서윤아 그 정도 두 끼 세 끼 굶으면 이제 서윤이 배 고파 안 고파? 엄청 고프죠.
그럼 그 상태에서 막 음식 생각도 나고 이것도 먹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막 먹고 싶죠. 막 먹고 싶죠. 자, 그 서윤이 그런 상태의 서윤이 와 예를 들면 그 존나게 많이 처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한승윤이요. 뭐라고요? 승윤이요. 아 승윤이요? 아 승윤이요? 아 승윤이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스모 선수들, 스모 선수들 알아요? 스모 알아요? 스모? 요코즈나. 예, 스모 선수들. 예. 원피스에서 봤어. 예, 그 스모 선수들 같은 경우 그 체중을 불려야 되잖아요. 그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뭐예요? 창고나베. 예, 바로 장꼬나베라고 하는 음식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구나. 예, 장꼬나베라고 사실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죽이에요. 죽인데 육해공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짭짤하게 간을 해서 그리고 기름도 막 쳐가지고는 되게 기름지고 짭짤하고 막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쌀도 들어가고 막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이 나는 죽이에요. 근데 그 죽을 짭짤한 죽이기 때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짭짤하기 때문에 누구든 먹었을 때 영양분 흡수가 쫙쫙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스모 선수들이 그렇게 체중을 불릴 때 먹는 음식이 장꼬나베인데 보통 걔네들이 그걸 얼마나 먹냐면 그 개인 솥이 있어요. 개인 솥. 개인 솥으로 이만한 솥이 있거든요. 이런 솥으로 하루에 4번 먹어요. 그 이만한 솥으로 4번 먹으면 그 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야 살이 찌는 거지. 그럼 하루에 몇 번 먹는다고? 4번 먹는다. 4번. 4번.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하루에 4번 먹어야 되는데 이미 세 솥단지 장꼬나베를 먹었어. 나머지 한 장꼬나베를 오늘 먹어야 체중이 불 예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장꼬나베를 먹으려고 하는 그 스모 선수와 아까 새끼 굶은 서윤이 배가 누가 더 고플까? 바로 서윤이가 배는 더 고프겠지. 그 서윤이가 플로라이드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배가 고픈 게 플로라이드.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처먹으라고 하면 서윤이가 더 많이 먹겠어? 스모 선수가 더 많이 먹겠어? 그 스모 선수가 염소야.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전기 음성도는 아직 전자를 집어넣기 전이에요. 전자를 집어넣기 전에 이놈의 전자가 얼마나 더 이놈의 원자가 얼마나 전자를 더 잘 끌어들이려고 하느냐의 경향성이에요. 알겠어요? 막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전자 친화도는 그 경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서윤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한들 장꼬나베 한 솥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대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단식하다가 밥 갑자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몇 끼 굶은 다음에 밥 갑자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경우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서너 끼 이상 굶은 사람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나 소화기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뭘 먹어버리면은요, 이 윗속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윗속에서 음식이 썩으면서 음식이 뭐가 되냐면 식중독으로 바뀌어요. 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위나 소장 대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음식을 절대로 한꺼번에 왕 먹으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천히 곱씹어. 그래서 몇 끼 굶은 상태인 사람이 새롭게 음식을 받아들일 때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 있죠.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조금씩 천천히 몇 번 나누어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때 좋은 음식이 죽,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바나나, 죽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죽도 왜 영양분 센 죽 말고요. 그냥 진짜 미음.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쌀하고 물만 들어간 거겠죠? 요런 정도로 회복을 해야지 갑자기 많이 처먹으면 진짜 뒤집니다 하겠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저기 해군사관 이렇게 공부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장교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장교 훈련 과정이 솔직히 좀 빡세요. 선생님 뭘로 가셨어요? 넌 장교요. 그러니까 장교가 돼야 군 교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병 훈련 기간은 얼마예요? 병 훈련 기간은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인데 나 같은 이 단기 장교 훈련 기간은 석 달이에요. 왜요? 장교가 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장교의 교육 기간이 더 긴데 그 장교 교육 기간 중에 그 해군 장교에만 있는 훈련인데 어떤 훈련이 있냐면 이름도 되게 웃겨요. 이름이 뭐냐면 극한 상황 극복 훈련이에요. 극한 상황 극복 훈련인데 극한 상황 극복 훈련이 뭐냐면요. 이틀 안 자요. 이틀 동안 안 자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안 자냐면요. 그 취침 시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취침해서 모든 일과가 끝났는데 갑자기 30분 있다가 사이렌 울리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연병장에 모여 집합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또 30분 있다 또 불러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이틀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안 자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밥이 없어요. 밥 안 줘요. 네, 밥 안 줘요. 운동은 좀 시켜요? 네? 그리고 계속 뛰어야 돼요. 뭐 페이는 좀 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 동안 뭐만 주냐면 소금물만 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는 전해질 보충용으로 그 어느 정도 그 식염수 있죠. 식염수 정도 농도의 소금물만 줘요. 그래서 그것만 먹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네 끼를 안 먹어. 네 끼 안 먹고 이틀 안 자요. 정말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엄청 예민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끼 이상 굶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세 끼 넘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세 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졸려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요. 졸리고 배고프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졸리고 그냥 나른해져요. 힘도 없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훈련가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뛰게 해요. 왜 그런 훈련을 하겠어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내가 28? 이럴 때니까. 왜냐면 난 대학원 마치고 갔으니까. 그런 훈련을 왜 하겠어요? 실제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전쟁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보급 안 될 수 있죠. 그럼 밥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밥 없는데 적이 날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적이 날 죽이러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제 맘이에요. 제 맘이니까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자야 돼요? 못 자요? 못 잡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휘관들에게 그런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몸의 변화를 느껴보라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안전한 실험이고요. 안전한 훈련이고 굉장히 몸에 좋은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곡기를 끊는 게 몸에 굉장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계속 운동을 해가면서 곡기를 끊고 그러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싹 줄어요. 그리고 계속 소금물을 주기 때문에 생명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훈련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훈련이에요. 그 군대 있었어요? 예, 내가 군 생활에 받아본 그 훈련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나잖아요. 그 훈련이 끝나면 끝나는 게 뭐냐면 야간 행군이에요. 그런 상태로 밤에 2시간 동안 산을 갈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해군이요? 예, 해군이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해군이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수영은 안 해요? 수영도 당연히 하죠. 수영 수영 정말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수영 못하셨어요? 나는 수영 엄청 잘하는데 해군에서 했던 수영은 정말 끔찍해요. 왜냐하면 해군 수영장이 정말 추워요. 왜냐하면 일반 수영장은 따뜻하잖아요. 불 떼주니까. 네. 근데 해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영장이잖아요. 물 안 끓여져요. 수영장 물이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거기에 들어가서 8시간씩 있어야 돼요. 죽어요, 죽어 진짜. 해병대가 막 물개라고 무시 안 해요?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뭐 굳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 훈련 그 훈련이 딱 종료되잖아요.
그럼 이제 딱 저녁에 이제 뭐냐면은 저녁에 이게 야간 훈련을 하고 오면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야간 집합도 없고요. 그냥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 자면 그때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자, 자는데 4끼 5끼를 굶는 거 아니에요. 4끼 5끼고 2밤을 안 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 침대에 들어가서 탁 자면은 진짜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려요. 조용하게. 탁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담당 훈련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담당 훈련관이 자 조용히 입만 벌린다 해요. 그럼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거 벌리면 거기다가 요만한 초코바 있죠. 초코바 하나씩 착착착착 넣어줘요. 그리고 싹 나가요. 그럼 여러분 그 초코바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예요. 그 초코바의 맛은 있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딱 먹으면요 찌릿찌릿한 느낌이다. 이게 입안에서 설탕 있잖아요. 이렇게 쫙 퍼진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초코바 이렇게 막 먹어요? 네. 이게 뭐 근데 그렇게 단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막 너무 달아서 막 느끼하다 이렇게 느끼 그런 상태에서 하나 잡숴봐요. 환장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아침 식사 딱 가면 딱 뭐 주냐면 미음하고 바나나만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른 건 안 줘요. 미음하고 바나나만 줘요. 이유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이 군에서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힌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딱 바나나하고 죽만 딱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훈련은 육상에서 받죠. 그러니까 훈련 기간에는. 근데 그게 다 통과가 돼야 나중에 배에 가서 또 따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제 나는 배 타는 해군이 아니어서 나는 그 훈련으로 끝나고 실제 배 타는 애들은 그게 끝나고 나서 또 해요. 또 해요. 그래서 나 같은 그냥 일반 장교는 3개월 훈련 받고요. 뭐 UDT 같은 특수부대 애들은 6개월 훈련 받아요. 6개월. 그래서 이제 군마다 이제 훈련 과정이 다 다르죠. 뭐 하여튼 그러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의미 알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쓰면 이건데 이제 이렇게만 답을 써도 돼요.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배고픈 서윤이 끼니 때가 된 스모 선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누구냐면 배고픈 서윤이. 그 다음에 얘는 네끼째 스모 선수. 이게 지금 내가 저 비유 저거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저게 전자 친화도하고 그 이온화 에너지의 전자 친화도와 이온화 에너지의 진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위쪽이 에너지 상태고요. 이쪽이 이온가예요. 그럼 이온가가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래 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전자 친하니까는 그냥 x축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온가가 1 마이너스일 때 0에서 1 마이너스일 때가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 친화도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전자 친화도. 그 첫 번째 전자 친화도에 그냥 엔탈피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에너지 상태가 엔탈피 표시로 n번째 전자 친화도를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요 부분만큼이 저기에 있는 염소의 전자 친화도, 그럼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염소의 전자 친화도 마이너스 349 이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28이 여기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전자 친화도를 만들면 두 번째 전자 친화도부터는 얘가 확 흡열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전자 친화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친화도를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묘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가 여기잖아요. 염소가 여기면 얘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서윤이잖아요. 배고픈 서윤이. 서윤이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소에 대한 경향성이고요. 배고픈 서윤이 같은 경우는 그 경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경향성이 해서 1 마이너스일 때 왔어. 다시. 쏘리. 먼저 따라 그리지 마세요. 내가 다 그리고 나서 그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자, 배고픈 서윤이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전자 상태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향성이 플로라이드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 마이너스일 때 1 마이너스일 때는 염소가 안 정해져요? 플로라이드가 안 정해져요? 염소가 안 정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더 급해요? 플로라이드가 급하죠. 이게 전기문제예요. 즉 원점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하량 변화에 대한 에너지 변화율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게 전기음성도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수학적인 전기음성도의 정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차함수로 잡아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이게 배고픈 서윤이 이게 배부른 스모 선수. 알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로 예를 들어서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플로라이드는 배고픈 서윤이, 염소는 배부른 스모 선수.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든 저 얘가 내가 은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 저게 전기음성도와 전자친화도의 개념이에요. 네. 이온가가 그 정수 말고 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저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F에서 플로라이드는 0.4 마이너스거든요. 이 부분 전하를 다 이온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에서 부분 전하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전하도 다 연속적인 이온가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함수로 이렇게 근사할 수 있어요. 함수로 근사하면 놀라웠게도 2차 함수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저 부분 전하 분포를 데이터 놓고 이게 PC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 피팅을 딱 하면 2차 함수에 아주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식의 분석을 이제 수학자들이 합니다. 알겠죠? 물리학자들이 합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여하튼 여기에 이 내용의 답은 그냥 이거야. 그냥 답은이야. 이거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밀리칸 전기음성도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기 줄게요. 자, 줄게요. 지금다. A. 네. 보자. 자, 세 번째 전기음성도는 전기음성도인데 바로 밀리칸
물리켄 즈 뷰. 자, 물리켄의 뷰는 바로 어떻게 정의를 잡냐면 전기 음성도를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의 평균으로 잡아줍니다. 평균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전자에 대한 욕구가 큰 원자는 어디까지나 보통 IE와 EA가 커요. 자, 저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전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 막 먹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자 막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 처먹어봐라 하고 냅다 먹이면 기본적으로 불안해진다는 얘기가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안정해지니까 이런 예민한 차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자에 대한 욕구가 강한 애들은 전자 친화도가 보통 반려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전자에 대한 욕구가 강한 애니까 전자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들겠어요? 많이 들겠어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물리카는 저거 좀 상관관계가 있는데 해가지고 저렇게 평균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놀라웠게도 요 수리적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연결하는 함수 관계가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하튼 그러다 보니 이 물리켄의 전기음성도는 수리적 분석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밀리칸이 이걸 위해서 딱 산술평균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수학적 관계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밀리칸은 노벨상을 못 탔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 녀석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 원자와 내소는 되는데 이렇게해서는 안 된다. 자,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독립적 원자의 성격이에요. 맞죠? 맞아요? 이온화 에너지도 독립된 원자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는 거고요. 전자 친화도도 독립된 원자에 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 저 전기음성도는 바로 뭐다? 분자 혹은 화학적 환경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편리하고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맞는데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저 때 누가 받았어요? 폴링이요. 폴링. 그러면 폴링은 제 내고 바로 낸 거예요? 동시대에 나왔죠, 거의. 근데 원래 노벨상을 받으려면요, 원래 연구 결과로부터 20년 후에 받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다 젊은 시기에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다 쓴 거예요. 누군 이거 쓰고 누군 저거 쓰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을 때 괜찮네 한 걸로 노벨상이 가는 거예요. 이제 뭐 기름방울 만드는데 그거는 신경 안 썼어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거예요. 저 이름에 저 철자 뭐 하나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쓸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음. 분자에서 해석할 다시 뭐라고? 때 뭐라고 다시? 분자 상태에서 해석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독립적 원자의 성격이란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를 정의할 때 원자만 있으면 되죠. 이온화 에너지요? I가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독립적 원자만 있으면 되죠. 분자 필요 없잖아요. 전자 친화도도 원자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모두 원자의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자 친화도는 분자의 성격이에요. 엄밀하게 알겠어요? 분자의 성격이라고요. 분자 안에 있는 원자의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전자 친화도가요? 아니요, 전기 음성도가요. 쟤는 이해됐어요? 그거는 I. 근데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오직 누구만의 성격이에요? 오직 원자만의 성격이고, 전기 음성도는 누구의 성격이라고요? 분자에 있는 원자의 성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간의 오류 덕에 뭐냐면 노벨상을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교사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써봐라 뭐 이런 교사도 있거든요. 이렇게 써봐라 이런 교사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정의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생뚱맞은 어떤 원자를 주고요. 그 녀석의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를 생뚱맞게 툭툭툭 줘요. 그런 다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중에 전기음성도 제한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와 있는 원자들의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평균해서 전기 음성도를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정의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폴링. 자, 전기음성도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바로 저 폴링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그 마이너스. 예, 바로 그 유명한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그래서 폴링은 저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제 방구 꼈어요? 그래? 방구 소리 치곤 너무 귀여워서. 오, 예준이 방구 완전 귀여운데요? 오, 좋아요. 이집 좀 이상한데.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컵버들 깐거 아니에요? 자, 그럼 폴링의 전기음성도 살펴봅시다. 아 진짜? 저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어떤 논문에서 아니 너무 당연히 이런 거는 뭐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뭐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런 그 논문에 나와요. 예, 뭐 무기화학 책 찾으시면 나와요. 휴일한 사람의 무기화학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예. 자, 됐고요. 자, 폴링의 뷰. 우선 첫 번째 1. 무극성 결합에서 극성 결합의 생성. 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AA, BB, AB, AB. 저런 반응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당연히 A하고 B는 당연히 서로 다른
원자라고 합시다. 같은 원자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원자를 합시다. 혜정아 맞죠? 혜정이 방금 막 하품 많이 했죠? 하품 완전 귀여운데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입맛 따신 거예요? 어? 뭐 먹으려고요? 뭐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뭘 잡수려고 그러시나 했네. 알겠습니다. 자, 이때 서로 다른 원자지만 같은 것끼리 결합하고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것도 둘 다 무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그런데 그 A 원자, B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딱 스위치를 해서 AB, AB가 돼버리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결합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극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각 결합 에너지를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라고 가정을 하자. 아시겠죠? 라고 가정을 하자. 이때 폴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극성이 극성이 되면 그 결합력이 어디까지나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증가한다 라는 게 폴링의 아이디어입니다. 폴링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폴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 있는 AA 결합력하고요 BB 결합력의 평균을 한 것과 이 AB의 결합력은 A가 뭐고 B가 뭐고 관계없이 무조건 이쪽이 더 클 거라고 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유가 뭐냐면 극성이 발생하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 거리가 짧아지고 결합력이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A 원자, B 원자는 임의의 원자이기 때문에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스캔을 해가지고 저 데이터 변화를 다 관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저렇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평균 중에 무슨 평균을 배웠어요? 산술 뭐 평균 뭐 산술 기하 조합 이런 등등 여러 거 배웠잖아요. 이때 폴링은 이렇게
델타를 가정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이렇게. 그러면 이런 평균을 무슨 평균이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기하 평균 과 극성 결합력 사이의 차이를 델타로 가정을 하고 이때 여기서 3 이게 저기에 있는 0.102 곱하기 루트 델타로 역시나 정의를 합니다. 0.102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예쁜 숫자를 위한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는 두 원자 간 전기 음성도 차이예요. 그래서 두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는 만큼 이 델타가 커질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플루라이드의 전기 음성도를 4로 기준을 삼은 겁니다. 4 근처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쟤를 기준으로 딱 잡고 제일 큰 게 쟤라서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것들을 저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싸그리 다 조사한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예요. 그럼 당연히 저 폴링의 개념 속에서는 이너 몰리큘이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결합 에너지로부터 정의를 했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개념이 바로 폴링의 전기 음성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거기 연습 문제 16번 한번 보실까요? 연습 문제 16번. 자, 연습 문제 16번 보세요. 137페이지. 자, 137페이지 연습 문제 16번을 보시면 두 원소 AB에 대하여 AA 결합 에너지를 EAA, BB를 EBB, 기하 평균, 델타 O 그대로 나오죠? 137페이지 연습 문제 16 보세요. 자, 나오죠? 그럼 1번 델타 값이 클수록 AB 결합은 더 큰 극성을 갖는다. 맞아요? 방금 저 얘기 그대로고요. 2번 델타 값은 AB 결합의 이온 결합성을 나타내는 척도다. 맞아요? 자, 극성이 크다 못해 극성이 과도해진 결합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델타가 클수록 이온 결합이 더 가까워지겠죠? 3번 델타 값은 주기율표상에서 원소 위치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 맞아요? 사실 비례 반비례가 좀 어색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주기율표상에서는 두 원자 간에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극성이 커져요? 가까울수록 극성이 커져요? 멀수록 극성이 커지죠? 멀수록 극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리 갈수록 비금속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뭐 염소, 플로라이드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크고 뭐 세슘, 뭐 이런 이렇게 스트론튬 이런 애들이 전기음성도가 작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는 원자 번호 사이 차이가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비례 반비례가 좀 우습긴 하지만 반비례는 아니고 비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번이 틀려서 답이 3번이다. 4번 델타 값이 클수록 AB 사이에 공유된 전자성이 한쪽으로 쏠린다. 전자성이 한쪽으로 쏠린다. 극성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16번 알겠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38페이지
138페이지. 6.3 아이오닉 앤드 어타믹 레이디어스. 자, 찾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에이.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점심을 못 먹더니 배가 쏙 들어갔네요. 선생님, 어? 다음 이거 미음 드실 거예요? 아니요, 뭐 많이 먹을 건데. 많이 드실 거예요. 아까 중간중간 뭐 먹었어요. 과자도 먹고 뭐. 등등. 바나나를 드셔야 커피도 먹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에이, 어디 갔어? 아이고. 이바이 박세데스. 아하. 자. 자, 6.3 아이오닉 앤드 어토믹 반지름. 자, 우선 첫 번째 1 원자 반경의 주기성. 자, 가장 유명한 건 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 원자 반경의 주기성은 1이 갈수록 증가하죠. 기억나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작아질수록 증가하고요. 그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 그러니까 이제 주기율표 상에서는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사이즈가 커진다. 기억하죠? 이거는 뭐 굉장히 일반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온 반경 주기성은 첫 번째 1. 자, 원래 원자에 비해 양이온은 그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당연한 게 원자에서 전자를 어떻게 해야 양이온이 돼요? 전자를 떼내야지 양이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를 떼내니까 전자 간 척력이 줄어들 거고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이온은 그냥 아주 일반화해서 아주 러프하게 그냥 양이온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역으로 원자에 비해 그럼 전자를 집어넣어 만들어야 되는 음이온은 역으로 크기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에 비해 양이온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음이온 되면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법한 거는 1, 2번은 잘 안 나오고요. 이게 나와요. 바로 전자 배치의 영향이에요. 자, 거기 뭘 보시냐면 교재에 있는 그림 30이에요. 그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 으이씨. 자, 보시면
자, 그림 32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게 딱 뭐 하나 보죠. 이렇게 보시면 반지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자 번호. 그러면 자, 거기 그림 32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경향성이 굉장히 일관되죠. 굉장히 일관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딱 중간쯤 있는 그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누구냐면 리튬, 소듐, 포타슘, 그 다음에 루비듐, 그 다음에 세슘. 알겠죠? 자, 뭔가 여기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네, 증가는 하지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는 하죠. 근데 이게 뭔가 경향성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짠, 그죠? 그렇다면 이때 요 포타슘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포타슘의 전자 배치는요 최외각 전자 배치니까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로 얘가 10번 알곤 10번 니온까지는 똑같고 전자 배치가 3s2 3p6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근데 여기에 있는 루비듐의 경우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18번 알곤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되겠네요. 3d10 4s2 4p6 맞아? 저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러면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예요? 바로 요 놈.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D 혹은 F 전자 배치가 나타나면 예상보다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쯤 있어야 되는데 얘보다는 작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작아진 것의 영향은 누구 때문이다? D나 F 오비탈 전자 배치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D나 F 오비탈 전자 배치가 없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에 이제 굳이 이유를 만들어 붙이자면 이거죠. D, F는 침투 효과가 작습니다. 그렇죠? 작아서 최외각 전자의 Z 이펙티브가 커져요. 그리고 반지름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D오비탈이나 F오비탈 전자 배치가 된 애들은 사이즈가 팍 줄어든다 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손 오케이? 알겠죠? 알겠죠? 됐어. 네. 앞에서 생각할 때는 음. ESEP의 침투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걸로 볼수 ESEP는 침투 효과가 크죠. 침투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최유곽전자의 유액전하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커져요. 유액전하가 작으면 커진다고요. 근데 D나 F는 침투 효과가 작아서 최유곽전자 유액전하가 작아지는 최유곽전자 유액전하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끌어당겨져서 수축돼서 작아진다고요.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D가 D. 그러니까 앞에 SP가 없어져가지고 SP가 왜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SP가 없어져서 D가 채워진 게 아니라 SP도 있고 그 상태에서 D가 추가된 건데 네. 그로 인해서 D만 추가가 된 게 아니고요. 원자 번호, 핵전화, 양성자 개수도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성자가 가만히 있는데 D 오비탈만 전자가 늘어나면 무조건 더 커지겠죠. 근데 쟤는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하나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핵이 하나 늘어날 때 전자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근데 핵이 하나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난 전자가 S전자, P전자면 핵 늘어난 효과를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커지는데 핵 하나 늘어날 때 D전자가 늘어나면 D전자나 F전자가 핵전자를 못 가리기 때문에 인력이 강해져 사이즈가 팍 수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사실은 란탄족 수축하고도 관계가 있죠. 란탄족 수축은 이제 나중에 그 8장 뭐 베이겔 화합을 살 텐데. 알겠죠? 이 란탄족 수축도 이와 비슷한 원리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여기 줄게요. 준다. 드디어 주기성 마지막. 바로 6.4. 여기 줄게요. 8. (6.4) 이넛 페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넛 페어 이펙트 이런 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이렇게 게으른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반응성이 작은 페어는 전자쌍 효과인데 이게 뭐 번역이 다 입에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이넛 페어 이펙트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내가 영어로 써놓은 게 있는데 The inert pair effect is the tendency to form ions 2 units lower in charge than expected from the group number. It is most pronounced for heavy elements in the p block. 자, 이게 이제 뭐냐? 얘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주기율표상 P 블록에서 예측되는 산화수 외에 이만큼 더 작은 산화수 역시 잘 나타나는 현상. 말이 좀 길죠? 이런 걸 이넛 페어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로 들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P 블록이니까 P 블록은 13에서 18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1, 2족은 S 블록이죠. 그 다음에 3부터 12가 D 블록이고요. 13족에서 18족이 P 블록인데 13족에서 18족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너페어 이펙트라고 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13족, 14족, 15족, 16족 쭉 있을 텐데 이때 13족에 뭐 가장 유명한 게 붕소, 그 다음에 뭐야 14가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런 거고 그 밑에 이제 얼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인황, 그 다음 갈륨, 절메늄, AS, SE 요건데 여기서 이겁니다. 인듐, 주석, 나도 다 외우진 못해요. 안티몬, 그 다음 뭐야? 탈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딸륨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납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스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못해요. 나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3, 14, 15가 바로 주로 나타나는 이 3, 4, 5가 산화수 패턴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붕소 같은 거나 얼루미늄 같은 애들은 얘네들은 무조건 only 3+예요. 산화수가 나타나면 붕소 무조건 3+고 얼루미늄 무조건 3+거든요. 다른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산소, 황도 마찬가지로 항상 E- 항상 E-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갈륨까지도 3+가 그냥 흔한데 갈륨도 이제 이게 항상 3+예요. 항상 3+인데 임듐부터 어떻게 되냐면 임듐부터 1+하고 3+, 탈륨 1+3+가 나타나요. 주석 2+, 4+가 나타나고요. 납 2+, 4+가 나타나요. 안티몬 3+, 5+가 나타나고요. 비스무스 3+, 5+가 나타나요. 저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너 페어 이펙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연에서 발견됐다는 거. 네, 뭐라고? 자연에서 발견됐다는 네, 자연에 저런 물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붕소는 자연계에 무조건 3+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전 우주를 뒤져도 붕소는 3+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두 가지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입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납. 자, 전자배치 한번 볼까요? 납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자번호 크니까 나도 다 못 외우고 보고 빨리 뺏겨야지. 납 어딨냐? 납의 전자배치가 납 전자배치 PB. 납치더라 납답니다. 납이 몇 번이에요? 46번. 46번이에요? 크로뮴 4리튬. 그 46번은 팔라딘이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자, 납의 전자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납의 전자배치는 지논 4F
F14 그다음에 OD10 6S2 6P2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경우 1 예상되는 산화수는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6S하고 6P가 이게 최외곽전자들이죠. 맞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산화수는 PB4 플러스라고요. 그러면 PB4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4F14 OD10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납은 삭가가 많이 있어요. 삭가가 많이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조사하면 PB는 4가와 PB 2가가 혼재됩니다. 같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막 섞여 있어요. 삭가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2가도 많아요. 그래서 삭가하고 2가가 혼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뭐예요? 그게 납축전지죠. 그래서 납은 4가, 2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둘 다 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납축전지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납축전지가 되면 딸륨 전지도 되겠죠. 비스무스 전지도 되겠죠. 다 돼요. 근데 왜 납만하고 이 둘은 잘 안 하냐면 이 둘은 극도로 위험해요. 극도로 위험해서 물론 얘도 안전한 건 아닌데 이 딸륨하고 비스무스는 굉장한 독극물이거든요. 그래서 납으로 주로 배터리를 만드는 거고요. 뭐냐면은 개념적으로는 얘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관련해서 배터리를 구성할 수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죠. PB2 플러스 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짜자자잔 F와 D 전자 배치만큼 원자 핵의 양 전하가 매우 큰 상태인 거죠. 이미 얘가 원자 번호가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얘 원자 번호가 납이 몇 번이더라? P 아까 몇 번인데요? 82번. 우와. 양성자 82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6s2 S오비탈은 아시다시피 뭐가 있죠? 침투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침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F하고 D는 가림 효과도 커요, 작아요? 가림 효과도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침투 효과가 생기고 그 침투 효과에 의해 핵과의 인력이 커서 이온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최외곽전자 다 떨어지는 게 맞는데 S전자가 딸랑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하는 것보다 이온가가 이 작은 게 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이너페어 이펙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원자 전자 배치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뭐 규칙성 중에 하나인데 요 D하고 F 오비탈의 속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저 경향성 원자에 대한 경향성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거기 붙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 보시면은
138페이지 연습문제 17,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에도 연습문제들이 있으니까 연습 삼아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학교에서 이후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가서 선생님 분자궤도 함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알겠어요? 그냥 옛날에 한 걸로 퉁칠 거예요? 아니면 또 시험에 낼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베이결합을 하기 에바거든. 네, 그러니까 진짜 다 안다고 치고 넘기에는 그것도 양이 많아서 뭐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베이결합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로는 진짜 시험에 그것도 모르죠. 그래, 알았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